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새 정부의 화두는 적폐와 부패 청산을 통한 정의 구현, 민주주의 완성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 비전은 이 같은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양극화 해소, 불균형 해소, 갈등 해소, 포용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즉 경제 비전을 살펴보면서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에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패널께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김영철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고착, 왜곡의 문제가 97 체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97 체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 사회에 무분별하게 적용된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구조 개혁의 결과 나타난 체제적 현상입니다. 네.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대표적 사례는 이런 겁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규제라고 하는 전봇대를 빼면 경제가 살아난다. 혹은 규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유일무이한 그런 해결이 아닙니다. 뭐 시장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촛불혁명 그리고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그 경제 정책의 결과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이 불만, 불안이 거기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97 체제가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인데요.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한 이 전면적 변환. 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라고 보이고요. 이런 목소리는 선거 과정에서 토론 과정을 보면 보수 그리고 진보,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다 같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97 체제의 적폐를 개혁하는 것이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성 교수님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그 탄핵이 되고 이 촛불 민심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단지 저는 이제 국정농단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화 시대가 70년대부터 한 3, 40년간 이어와서 GDP가 성장을 하고 경제 성장률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많은 부가 이제 축적이 됐죠. 하지만은 그에 따른 상실감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이제 5불의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불행, 국민들은 불행하다. 네. 이런 부분들은 요람부터 부동까지 행복하지 못한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불안하다라는 거죠. 네. 높은 고용 유연성과 낮은 고용 안정성. 이 생애 전주기에 들여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됐다라는 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저성장과 고불평등. 네 번째, 불신이 있다는 해체되는 공동체, 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거. 다섯 번째로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현재 경제 상태가 네. 이렇게 그 현재 5불의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으로 반응이 나타난 게 이번에 이제 탄핵을 주도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프트 경제적인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냥 양적인 팽창, 경제 팽창보다는 질적인 경제 팽창도 같이 따라와 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1년 안에 개혁 과제를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미지 정치에서 벗어나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들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벗어던지고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신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진정한 모습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국정농단이나 이 적폐의 핵심, 이것은 결국 경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권력과 재벌의 유착에서 나온 양극화, 또 이 양극화 구조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이 방해라고 할까요?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극복해야만이 결국 개혁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 시사톡톡도 이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경제 문제는 워낙 범위가 커서 개괄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주제별로 심층 토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문제점,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인지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입니다. 새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때 제일 공약이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후에 제1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입니다. 그 두 분 패널께서는 이런 새 정부의 이런 인식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에는 정성원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대통령 공약 중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이 이제 일자리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그 보면 정책 그 실장 밑에 서브에다 보면은 이제 일자리 수속으로 해서 정책 아젠다별로 이제 수속 자리를 둘 만큼 되게 비중을 많이 뒀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간 쪽에서 15명, 근데 정부 기관에서 15명, 30명에서 상설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처음으로 이제 추진한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천공항공사 방문해서 비정규직을 이제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보나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 쪽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 옳은 방향이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한 10년, 20년 과거 보면은 민간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이 안 따라오니까 일단은 공공 부분이라도 일자리를 먼저 확충하자. 확충하고 단기적으로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시장까지 일자리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구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죠?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공약 1호로 제시를 하고, 또 지금 업무 지시 1호로 낸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나라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경제 정책적으로 보면 결국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제까지 이제 경제 정책의 내용을 보면 수출 기업을 지원을 하고, 또 기업을 많이 지원해서 수출을 늘리고, 이렇게 수출을 늘리면 결국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 기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보면 수출 기업을 지원을 해도 수출은 조금 늘어나긴 하고요. 경제 성장률에 조금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관리보다는 결국 일자리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점에서 보면 문제의 선호를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수출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 그리고 성장률 관리를 위한 것보다 더 우선적인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아주 중요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보고, 그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100% 전환시키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정책 기조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공기업의 경우 평가 기준을 이렇게 했습니다. 수익을 남겨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경영 효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기업으로서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비정규직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공공기관의 위치를 바로잡은 측면이 있고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런 정책 변화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잘 잡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향성은 그런데요. 그 정성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라는 것은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 많은 문제가 됐죠. 81만 개의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이 그럼 재정 계획, 재정 플랜은 있느냐, 무슨 돈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또 그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를 한다. 임금 격차 해소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 뭐 등등의 이제 그 대책들이 나왔는데 자, 이런 것에 염려되는 것이 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그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철 교수님부터. 네, 지금 우선 이제 문제의 초점은 이겁니다. 네.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야 될 것일까? 우리 네.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민간과 공공에서 어떠한 비율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문제는 실은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만 민간에서 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계 중에서도 시장 만능주의자들의 일부 극단적인 논리입니다. 네. 어느 정도로 배분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시장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혹은 기업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사이에 경제 정책의 방향을 보면 우선 수출을 많이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이라고 하는 그 거의 대기업이고 재벌이니까요. 재벌에게 지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비용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확대를 허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출 기업은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과실은 결국은 재벌 일가 일부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주들이 대부분 또 해외 투자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국내 기관 투자자들 이렇게 과실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죠. 고용 불안정 그리고 소득 불균형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일자리들을 조금 안정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겠다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소득을 높여서 결국은 국내 민간 수요 기반을 높이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이것도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는 한국의 그 어떤 고유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미국, 일본들은 지금 그 최저임금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을 높이게 되면 이것이 결국 소득으로 확산이 되고요.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영세업자들의 매출로 지금 만들어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영세업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부담이 되지만 이것은 결국 소비 수준을 증가시켜서 저는 매출의 증대로 당연스럽게 그렇게 기결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이런 재원들을 이제 확보해 올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그 사이에 4대강 사업을 한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외 자원 투자한다고 그리고 최근에 미르재단 이런 이야기 하느라 상당히 많은 정부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그 부분들만이라도 조금 재조정을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재원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그 세원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도 있는데, 네, 정 교수님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네.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추경 예산 10조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네. 이제 야 3당이 지금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네. 그 재원에서 많은 애로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화 프로세스를 가동을 해서 야 3당을 설득하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추경 예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재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네. 가격 조정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다음에 국가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약간 미진했던 부분은 네.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 한 것처럼 소상공인, 네. 영세업자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네. 나타날 수가 네.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해결하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임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같은 투트랙 전략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전략, 그리고 같이 가야지 인센티브도 줘야지 1만 원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케이 네.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뭐 도와줄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공공일자리가 81만 개로 한다니까 엄청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공일자리가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네. 수치입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그거를 비용 대비 편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수 진작을 하고 경제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해야 될 점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지 문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새 정부 복지 정책은 결국에는 이제 양극화 이 해소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 이 복지 정책을 보면은 그 생애 맞춤형 소득 지원제, 뭐 이를테면은 하위 70%에 지급하는 그 노인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린다, 뭐 그런 정책들이 있죠. 그리고 소득 하위 50%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을 100만 원 상환제로 한다, 이런 정책도 있고요. 또 치매의 국가 책임제, 이런 복지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이 복지 정책들도 있고요. 이런 정책들의 특징은 주로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만,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김영철 교수님. 네, 뭐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뭐 다양하게 복지 공약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네. 표심을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와 관련해서는 언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표심을 몰아내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복지 정책의 대폭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정세의 문제로 기결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일반인들의 복지 혜택에 대한 굉장히 높은 그 수요는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반인들이 조세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계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두 가지 방법이 사실상 있죠. 전 두 가지 방법 위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의 방법은 조세를 조금 덜 거두고 복지 혜택을 조금 줄여 나가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세금을 좀 더 늘리고 복지 혜택을 늘리는 방식인데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그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 세금을 들고 두어서 복지 혜택을 줄이면 결국 사회 내부의 그 구조화된 양극화 문제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결국 사회 내부의 그 구조적 불평등이 결국은 성장까지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제학자들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네. 포용적 성장이라고 나온 네. 그 개념이 나온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요. 네. 포용적 성장의 반대말은 배제적 네.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계급, 일부 사람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일부만 하는 이런 성장인데 이게 장기 지속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동의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조금씩 세금 부담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한 대답은 없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일반인들의 복지 혜택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 복지 정책을 정말 정밀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네. 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복지 효능감을 조금 높였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조세 부담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이렇게 나한테 혜택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아주 자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숙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조세 부담의 방향성도 이제 그 대기업 또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서민들 네.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기업들에 대한 조세 저항 또 네. 굉장히 높고요. 또 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논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결코 만만치 않게 봐야 될 것은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조세에 대한 저항감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네. 기업에게 법인세를 조금 더 거두고 또 부유세를 조금 더 거두어서 지금 복지와 관련된 이 혜택을 증가시키는 방식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보이고요. 네.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네. 함께 부담하는 그 조세의 네. 율을 네. 지금 조금 조정하는 게 지금은 아주 장기적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 교수님. 예, 이 복지 정책을 이제 추진하다 보면은요, 포퓰리즘이란 말을 많이 공격을 받게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치매 국가 책임제, 어떻게 네. 다 국가가 책임지느냐, 네. 아니면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네. 이거 누가 다 재정 어떻게 할 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포퓰리즘이랑 이제 연관돼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다임의 전환, 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게 지금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노인 인구가 40%까지 향후에는 증가가 돼요. 네. 그분들이 이제 향후에 그거를 재테크를 잘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네. 노령화가 진행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노령화가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복지 정책을 피는 게 과연 포퓰리즘 정책이냐라고 되물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재정이 한 400조입니다. 400조에서 복지 예산이 한 130조 돼서 한 25% 내외로 잡고 있는데 OECD에서 저기 노르딕 국가, 북유럽 국가라든지 유럽 국가의 중유럽 국가의 그 복지 지출을 보면 40%에서 많으면 50%, 적어도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정책을 펴서 상당히 국가 예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OECD 평균보다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다면 국가 예산 재정에서 아까 이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증세 유예 방법이 뭐냐? 국가 재정 400조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포지션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네. 근데 일정 부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금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 기금 같은 경우에 현재 600조인데 2040년까지 2,500조까지
증가합니다. 네. 이제 엄청나게 기금이 들어와서 매년 85조의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라면 네. 국민연금이 이제 채권과 주식과 기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데 네. 그냥 공공 인프라 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재정을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을 예를 든다라면 담배 가격을 2,000원에서 4,000원을 인상함으로써 매년 개별 소비세가 2조 원 이상씩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서민들의 담배값을 가지고 와서 국가가 가져와서 그거를 어디다가 쓰느냐 복지 예산으로 안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 인상을 통한 그런 어떤 재원들을 복지 예산으로 환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 올리게 될 경우는 조세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와 시가가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제 걷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시지가를 좀 약간 올려서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법인세인데요. 법인세를 내리기는 쉬운데 한 번 올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내려가지고 현재 22%가 이제 과세 표준 22%가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엄청나게 올리자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참여정부에 시작하기 정도의 반 정도, 한 25% 정도만 올리고 네. 그다음에 중소 영세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법인세 증세에 해당되지 않은 과세표준 기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정말 사내유보금이 엄청나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사내유보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어떤 대기업 중심으로 일부의 한 법인세 증세 조금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세 저항은 별로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소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과세 표준이 이제 5억 기준, 그러니까 연봉이 5억이죠. 사업소득이 이게 5억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증세를 약간 했습니다. 증세를 했는데 그거 갖고는 세수가 좀 부족하고요. 서민들이나 중산층에서 또 증세를 좀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48%가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워낙 그거 왜 그러냐면은 워낙 급여가 작아서 네. 세금 낼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일정 부분은 해야겠지만 고소득자 위주로 해서 일부 한 2%, 3% 정도 해당되는 부유층 그쪽으로 해서 한 약간만 증세를 한다라면 지금 말하는 이런 복지 재원들이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가능하게 해주는 재원 마련 대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그 내가 내는 세금이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확신만 줄 수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 국민연금의 그 공공 부분 그 투자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 내가 낸 연금 갖고 네.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공공 투자해서 나중에 이거 적자 나면 어떡하냐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국민연금은 기존에도 채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리스크한 데도 위험이 있는 곳에도 투자하고 위험이 없는 곳에도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국채를 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채를 국가가 발행해서 그거를 매입하는 과정이고요. 그 국채를 발행하는 그 돈을 투자된 자금 갖고 공공 투자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 재정 부담이지 국민연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국민연금 기금에 이제 고갈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60년에. 하지만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연금이 지금 거의 적자인데 유일하게 흑자인 게 국민연금이고요. 네. 2040년까지는 2,500조가 쌓여서 네.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서 네. 연간 신규 자금이 85조씩 들어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기금에서 운용을 하는데 주식에다 많이 투자를 하고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좀 채권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네. 그 채권 자금을 갖고 공공 인프라 투자를 해서 좀 공공 복지 쪽으로 임대주택이라든가 요양시설, 보육시설,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좀 확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 개혁의 가장 그 핵심 초점은 결국 재벌 개혁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정성호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에 네. 김상조 교수를 네. 이제 임명을 하셔서 네. 재벌 개혁을 이제 해서 뭐 전속 고발건이 이제 부활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데 사실은
지금 재벌들이 제일 지금 싫어하는 부분은 법인세 인상,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금산 분리,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순환 출자. 네. 이거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신정부가 명확하게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자투표제라든가 전속 고발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제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과연 재벌 개혁으로 해서는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부분, 또 하나는 이제 하청업자들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네.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그런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해소를 해야 되고, 네. 뭐 이걸 너무 개혁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부작용이 발생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쉬운 부분부터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재벌 개혁을 좀 이렇게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것 같다. 대기업과의 예, 또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좀 더 합리적으로 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래서 김상조 이해를 교수님 합니다만. 같은 경우는 성향상 네. 좀 합리적인 네.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기업 간의 어떤 큰 충돌 없이 무리하게 하지 않은 선에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을 폐지한다라는 이제 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기업에서 공정거래 위반을 하면은 그 공정거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고발할 네, 수 있다는 예, 거 1980 이런 안이 년대에 있는데, 만들어진 안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해입니다. 예. 이런 안이 이제 제기되면은 대기업들은 싫어할 거 아닙니까? 싫어하죠. 네. 싫어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강도를 말씀드린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보다는 법인세 증세라든지 아까 말한 그 순환출자, 네. 그 다음에 금산분리 완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죠.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금융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대기업이.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한다라면은 상당히 지배 구조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검찰 고발이 이제 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네. 하지만 이것도 싫어하지만 그걸 더 싫어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대기업과 협상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한도 내에서 네. 차근차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김상조 교수님께서 또 급진적인 진보 성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아, 예. 하여튼 근데 협상을 별로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네. 개혁 대상과 협상을 하면서 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좀 얼핏. 예, 맞습니다. 이해가 안 그래서 되는데. 1년 집권 초기에 1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 기대 반 우려 반을 같이 갖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참 우려하면서 기대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 재벌 개혁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선언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데, 이제 어떻게 구체화 되겠는가, 뭐 이런 문제입니다. 네. 네. 예, 뭐 근데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목적이 네. 재벌 해체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재벌이 그동안 뭐 매우 잘못해서 뭐 응징하겠다, 보복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네. 재벌 개혁의 목적이 아닙니다. 재벌 개혁은 결국 경제 민주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네. 보이고요. 네.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또 재벌 기업들이 그동안 누리고 왔던 그 특권이나 혜택들을 지금 줄이자라는 것이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결국 자영업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네. 그분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결국 말하자면 재벌 개혁의 목적은 경주 민주화를 통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또 재벌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 이걸 뭐 김상조 교수는 다이내미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훼손시키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 경제 민주화 달성하고, 또 골목 상권 보호하고, 또 여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김상조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한 나라의 지배 구조는 진화적 성격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그 경로오전적이라는 이야기고, 이것이 이게 한 방에, 그리고 개조되지 않는 서서히 변화하면서 진화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저는 뭐 그 부분의 진단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재벌 개혁의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것의 개혁은 쉽지 않은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랜 시간의 그 구조를 가지고 또 단계적으로 그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재벌 개혁을 하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이 계시냐면은 이러면 이제 이거 우리나라 국가 성장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미국의 10대 재벌 기업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2세가 상속받은 기업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창업자나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10대 재벌을 보면은 대부분이 상속 2세가 상속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직 우리나라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시장을. 네. 그런 차원에서 재벌 개혁을 하자라는 거지. 이거를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을 해치하고 뭐 응징하고 네.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정상화를 이루자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제도들이 나오는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정 교수님께서 이제 성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성장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임금, 뭐 복지 수준을 높여서 경기 활성화를 획책하고 유발하고 그래서 또 생산 수요를 높여서 투자 고용을 증진시키는 증대시키는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데 그러면 이제 그 내수는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 아닙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서 수출을 통해서 또 부를 늘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 소득 주도 성장이 수출도 증대시키는지 우리나라의 부의 규모를 더 확산시키는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정책은 무엇이고 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인 국가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지만 그래도 내수가 살아야지 수출도 같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네. 소득이 있어야지 뭐 창업을 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수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수가 계속 진작이 안 되고 줄어들면 수출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어떤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과거의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거치면서 수출 주도로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내수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 현재 우리가 40년 동안 경제 산업 정책을 쳤는데 이제 21세기에는 아까 오불의 대한민국으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 얘기가 나온 거지 이거를 수출을 배제하고 소득 구조를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내수가 진작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돈이 돌게 되죠. 돈이 돌게 된다라면 당연히 그게 수출 기업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출의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로 내수 진작하는 소득 주도 성장, 국민이 돈 버는 성장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수출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영철 교수님. 네, 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네. 그동안 지금 우리가 먹거리 이야기 하시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거리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 과연 주체가 누가 돼야 될 것인가라는 점인데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건 재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3차 산업혁명까지 한국 사회 20세기 후반의 성장의 주도권은 재벌이 가지고 있었고 또 성장을 견인해온 것도 주체도 또 재벌입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새로운 경제 환경의 변화에서 과연 그 새로운 경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반드시 재벌이어야라는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새로운 주체들이 한국 내부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재벌에게만 의존한 경제 성장 정책은 이제 이미 유효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수 시장을 키우고 또 여기
그 안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뭐 새로운 기술 혁신이나 또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이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네. 배출해내고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수출 기업에게 지원을 해오고 그 수출 기업이 대부분 재벌 기업인 이런 형태의 성장 패러다임은 네.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성장 전략도 사실상 이런 큰 틀 속에서 재조정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이 경기 부양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4조 원이죠. 가계부채가. 이런 정도까지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아시다시피 그 미국이 연방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지금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기준금리 또 시중은행 금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만한 가계부채 규모는 결국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지 않는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그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 또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은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고 뭐 문재인 정부가 진검승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가계부채를 이야기할 때 이 문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쌓여 있고 또 앞으로도 그것이 이제 통제할 수 있을까 위험이 있는데 네. 이 가계부채가 왜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뭐 개인 소비자들의 아주 방만한 소비 혹은 또 개인 그 소경영자들이 잘못된 경영 이렇게 해서 쌓인 것보다는 네.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서 기인한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사이에 정부가 빚내어서 집을 사라라고 계속 부추겨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계속 쌓인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토건식 경제 정책 그리고 개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가계부채 문제를 전환하는 것은 결국 이런 토건형 경제 정책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는 가계부채의 관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경제 실패의 결과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현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좀 조절하겠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또 최고금리도 좀 낮추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최고금리는 물론 이 가계부채의 부담을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서민들을 좀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굉장히 좀 적실해 보입니다. 이 책임이요, 지금 가계부채가 쌓인 것의 책임이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점에서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지금 소액의 연체된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탕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약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정성규 예, 교수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가계부채 얘기는 뭐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는 이제 총량관리제 150%를 네. 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50%를 안 늘리려면 가계소득이 분모에 있는 가계소득이 증가하거나 네. 아니면 분자에 있는 빚이 줄어들어야 네. 되겠는데 네. 지금 분모에 있는 가계소득을 증가하려면 필수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150%의 총량 관리를 하려면 네. 분자에 있는 빚을 줄여야 네. 됩니다. 그럼 아까 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네. 그런 거는 탕감을 일정 부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 불이행자가 우리나라가 한 20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탕감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에서 10조 정도 이제 그게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지원이 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국가 자금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203만 명이 뭐 몇십 조를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이 부분을 좀 해결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울러도 뭐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선을 20%로 지금 잡고 있고 네. 또 DTI, LTV를 이제 규제 완화
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은 쉽게 이제 해야 되고 사실 네.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큰 내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마 과감히 시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당장 뭐 6월 달, 9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가 지금 0.75%에서 1%인데 당장 올리면은 예.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안 올려 하겠죠. 네. 미국이 올리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라가면 이제 투자 자금이 회수돼서 미국으로 다 빨려 네.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이제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겠죠. 한국은행에서 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지금 집권 1년 상당히 중요하고 네.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과감하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큰 내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지금 집중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계부채에 대한 이 세밀한 정책도 아직 이렇게 로드맵이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죠? 예, 지금 좀 아쉬웠던 부분은 네. 선거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내는 공약들이 네. 좀 감추려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좀 발견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부분을 지금 빨리 로드맵을 해야 되고 인수위를 대신하는 뭐 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네. 거기에 한 60일 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겠죠. 네. 이 가계부채와 연관되었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문제요. 이 앞으로는 뭐 이걸 가계부채하고 부동산은 좀 분리시켰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도 같은데 예. 부동산 문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초이노믹스에서 말하는 그 이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 방편으로 이 부동산 정책의 방편으로 그 활용되기보다는 이제 말 그대로 주거복지 그리고 이제 이 환경 개선 뭐 이런 컨셉을 갖고 이런 개념을 갖고서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뭐 매우 성공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또 그동안에 이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후유증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가계부채 문제만큼 어려운 문제인데 이 방향은 어떻게 이제 설정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영철 교수님. 예, 부동산을 이제까지는 경기 대책의 하나로 본 것은 사실이고요. 네. 또 경기가 나쁠 때마다 어떻게 부동산을 부양을 해서 네. 경기를 좀 살리려고 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은행 대출을 부동산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만든 것이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가 연계된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고 주거복지의 문제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전환이라고 네. 보입니다. 네. 신도시 건설을 하지 않고 또 노후 아파트를 파괴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건설하는 것을 좀 지양을 하고 도시 재생 그리고 노후된 거주지를 새롭게 재투자한다라는 방식의 정책을 전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고 또 전 세계적 추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과 덧붙여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부동산 대책 혹은 주거복지 문제를 그 주체를 공동체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중요한 선회라고 보이고요. 네.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빠른 시일 내에 주기 위해서 데모를 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지금 노후된 아파트를 빨리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구들인데요. 근데 주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공동체적 삶이 그대로 녹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이것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크게 기대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인데요. 좀 도시 재생이 좀 잘 이루어져서 한국 사회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공동체 정신을 다시 부활시키는 네. 아마 이런 형태로 발전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정성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 교수님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저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네, 특별하게 선거 기간 동안에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나온 게 도시재생 말고는 거의 생각이 잘 안 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를 위주로 한 그 우리나라의 한 45%가 아직 집이 없는데 네, 집이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을 우선시하느냐 네. 아니면은 집주인 위주로 정책을 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도시재생 사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도시재생을 선의로 시작하더라도 그게 악의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우리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 집값을 잡으려다가 집값이 더 오르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이게 진척이 되게 느립니다. 이 협의를 하고 조합을 꾸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네, 그런데 그게 도시재생은 헌집을 새 집으로 고쳐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세입자 정책이 아니라 집주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쓰더라도 투기꾼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 전국에 뭐 500곳을 도시재생을 한다 그러면은 투기꾼들은 더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네. 그래서 도시재생 주변에 뭐 땅을 매입하다든지 집을 매입해서 투기적으로 그거를 매입했다가 시세 차익 내고 팔고 이러면 또 전국적으로 집값이 들쑥들쑥 해가지고 올라가게 네. 되면은 아차 싶어가지고 또 규제를 내놓으면 또 뒷북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왜 이게 진척이 안 되느냐 보면은 상당히 이 이해관계가 집집마다 다 달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입자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잠깐 2년 거주하면서 깨끗한 집에 산다는 정도의 간접적인 혜택에 불과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세입자 중심의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냐라고 보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OECD가 이제 통계적으로 뭐 11%, 그러니까 주택 재고량의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1%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국토부는 9.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5.5%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110만 호 정도가 있는데 이게 200만 호까지 빨리 올라가야지 OECD 평균이고요. 유럽의 평균은 재고량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30%입니다. 6배죠. 600만 그 가구가 져야지 그 유럽의 평균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도시재생도 좋지만 일단 세입자 위주로 정책을 피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세입자들이 전세를 전전긍긍하거나 월세를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더 공급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게 주택비서관은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 부분이 네. 이제 국토부 공무원 출신인데 네. 관료사회에서 그게 쉽게 될 수 있을지가 네. 또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문제점을 저한테 제시를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집이 남아돈다. 집이 남아돌기 때문에 굳이 임대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주택 보급률이 예전에는 70%였는데 지금 11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가면은 집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의 세입자들은 더 주거난이 심화됐냐라는 거죠. 무슨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가 많이 공급하더라도 그게 타겟팅이 안 된 그 주택 공급이라면은 그거는 네.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거는 명확하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도시재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네. 또 대체로 지금 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 문제점들은 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네.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그 도시 재생의 방향은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을 양산하고 그 문제를 심화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공동체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시 재생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을 하고 또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수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구조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제대로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아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좀 문재인 정부가 좀 공들였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보면 사회 서비스나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일자리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 재생을 통해서 공공성을 회복하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수익을 환원하는 가운데 다양한 기업들이 출연할 수 있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도 만들어질 수 있고 저는 이것들이 앞으로 호순한 구조를 이루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일자리 사업도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는 한국 사회가 그 사이에 계속 파괴시켜오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도시재생의 문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그리고 이 문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전략들을 좀 가지고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역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은 대체로 개발 위주로 돼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인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은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만, 자 정성호 교수님 해주시죠. 예, 문재인 정부에 저는 기대하는 부분이 네. 그 청와대 조직 개편을 딱 보면 네. 자치분권 비서관, 네. 그다음에 균형발전 비서관이 들어갔다라는 게 네. 과거 10년 동안 없던 그런 조직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의중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핵심은 지방 재정이죠. 네. 지방 재정의 핵심은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를 획기적으로 60% 40%는 어렵더라도 70에서 30%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지방 자치적으로 그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권의 개념은 재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지자체가 모든 그 법과 제도적으로 다 이양을 하는 사무까지 이양을 하는 그런 추가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균형 발전 이제 비서관이 생겨서 그쪽에 아마 중점적으로 할 텐데 그렇게 해서는 지역 경제에서 필요한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가 받아줘서 실행을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교수님. 그래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거 과정에서요, 지방 분권의 자치 분권 이야기가 조금 기대보다는 약했어요. 네. 그것은 지금 한국 사회 균형추가 지금 수도권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표로 의식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새 정부가 이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의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우선순위에 지금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이 또 한국 경제의 미래와 연관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쓰는 것을 보면 거의 서울주의자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자치분권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사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수도권 일극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 비판이거든요. 네. 그것에 그것에 대한 문제 의식인데 이 문제 의식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고요. 네. 또 하나 수도권 일극 문제가 해체되더라도 그 다음의 대안이 뭔가라는 이야기인데 저로서는 결국은 남북권 그 경제 공동체 형성이라고 하는 이 점입니다. 저는 개별 지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합친다고 해서 결국 남북권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네. 남북권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이른바 그랜드 디자인에 대한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이 좀 선명했으면 좋겠고요. 필요로 하면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여기에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남북권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내부의 그 내재적 역량들이 축적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지역 사회가 상당히 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 정부에 기대할 것도 굉장히 많지만
또 내부적으로 새롭게 전열 정비하고 또 구조를 이렇게 좀 바꾸어서 내재적 발전 역량도 동시에 좀 키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광범위한 문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산을 넘어갈 때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고만 있다면 날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면 두렵고 불안하겠죠. 아이가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젊은 부부는 아이를 더 낳을 것이고, 노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청년들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할 것입니다. 가는 길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 그래서 당장은 배고프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비전이 아닐까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